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민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저번에 말한 대로 아폴론 신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폴론 신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가 이미 수업을 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들은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우선은 다음 백과사전에 이제 아폴론 신에 대해서 이제 나온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제우스와 레토의 아들이죠, 아폴론이. 그리고 상동이 누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중에 오늘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아르테미스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아폴론이 누이와 함께 델로스 섬에서 태어나서 델포이에서 그 시신의 영물인 큰 뱀인데 피톤을 죽이고 돌고래로 가장해가지고 크레타인 선원들을 복종시킴으로써 신탁소가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숭상되던 땅의 여신인 가이아 대신에 이제 아폴론 신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아폴론 신전이 지금도 그리스에 남아있죠. 그래서 멀리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위험을 경고한다든지 인간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한다든지 또 정화시켜 준다든지 이렇게 예언과 신탁을 통해서 인간에게 미래의 일과 또 제우스의 뜻을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조차도 아폴론을 두려워했고 제우스와 레토만이 이 아폴론의 존재를 견뎌낼 수 있었다. 그래서 아폴론의 부드러운 면을 상징하는 것으로는 리라로 악기죠, 음악과 관련해서. 그래서 올림푸스 신들 중에서 이제 예술과 좀 관련된 그런 신이기도 합니다. 태양의 신이기도 하고 아폴론 신이. 아폴론 신에 대한 개요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폴론 신과 에피소드가 많아서 제가 여러 개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먼저 간단하게 그림으로 아폴론과 관련된 일화들을 소개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통해 아폴론과 다프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다프네와 이제 사랑해. 아폴론은 제우스의 아들로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와 쌍둥이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에 다룬 적 있는 오르페우스 역시 아폴론의 아들이기도 하죠. 아폴론과 다프네의 이야기는 사랑의 신 에로스와 무척이나 관계가 깊습니다. 아폴론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괴물을 활로 쏘아 죽일 정도로 궁술에 능한 궁술의 신이기도 합니다. 활을 잘 사용합니다. 이런 그에게 있어 에로스가 들고 다니는 활은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작은 천사처럼 해서 날개가 달린. 그래서 그는 경솔하게 그만 에로스를 비웃고 말았답니다. 이에 분노한 에로스는 아폴론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2개의 화살을 준비합니다. 황금으로 된 화살 하나와 납으로 된 것 하나였죠. 에로스는 황금으로 된 화살을 아폴론에게, 납으로 된 것을 근처에 있던 님프 다프네에게 쏘았고 명중시켰습니다. 황금 화살을 맞은 아폴론은 순식간에 다프네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납화살을 맞은 다프네는 아폴론에게 사랑은커녕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프네에 대한 사랑이 샘솟았던 아폴론은 다프네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게 되고, 다프네는 아폴론을 피해 도망가는 상황이 계속되죠. 아폴론의 손이 다프네에게 닿는 그 순간, 다프네는 강의 신이자 자신의 아버지인 페네이오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폴론이 반한 자신의 외모를 바꿔달라고요. 그녀의 요청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머리카락은 잎사귀로, 발가락은 뿌리로, 양팔은 가지로 변해갔습니다. 월계수란 그녀의 이름대로 월계수 나무가 된 것이었죠. 완전히 월계수 나무로 변한 다프네였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사랑을 느낀 아폴로는 월계수로 간을 만들어 왕관 대신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올림픽 때 월계수가 올림픽이죠? 아폴론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된 순간이었죠. 아폴론과 다프네의 이야기는 화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그래서 이렇게 충분했습니다. 다양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예. 대부분의 화가들이 월계수 나무로 변하는 다프네의 모습과 그녀를 뒤쫓는 아폴론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작품 속에서 아폴론은 그를 상징하는 매체인 리라라는 악기를 들고 있거나 활과 화살을 메고 있습니다. 아폴론과 다프네 이야기임을 증명하듯 월계수 간을 쓴 아폴론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아폴론과 다프네를 그린 작품들 중에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들을 제외하고 다른 인물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대개 그는 물 항아리를 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프네의 아버지이자 강의 신 페네이오스입니다. 조반니 바티스타 티에폴로의 아폴론과 다프네를 살펴보죠. 티에폴로의 그림 속 아폴론의 모습은 방금 설명한 대로 활과 화살을 들고 있고 머리에는 월계수 관을 쓰고 있습니다. 다프네는 손에서 나뭇잎이 자라고 있는 상태이고요. 나무로 변해버리지. 그죠? 다프네 곁에는 강의 신 페네이오스가 물 항아리에 비스듬히 기대고 있습니다. 변신의 순간을 그리지 않은 화가도 드물게 있습니다. 이탈리아 화가 프란체스코 알바니는 다프네가 아폴론을 피해 도망을 가고 그 뒤를 아폴론이 쫓는 순간을 그렸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이 상황을 연출한 에로스가 그들의 그렇죠? 모습을 지켜보고 있고요. 여기, 예. 그 외에도 다프네의 변신을 막으려는 듯 나무로 변하고 있는 다프네를 끌어안고 있는 아폴론의 모습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폴론과 다프네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이제 아폴론과 다프네의 일화도 있지만 관련된 그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가 어쨌든 지금 유럽 모든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뭐 어원적으로든 모든 그 문명에 서구 문명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신화를 자꾸 보면서 알 수 있어요. 모든 문학이나 뭐 영화, 예술의 소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폴론이 아까 말했다시피 제우스와 레토사에서 태어난 쌍둥이 남매 중에 아들인데 그 티탄족인 코이오스와 여자 티탄을 티타니스라죠. 티타니스 포이베의 딸인 레토인데 제우스와는 사촌간인데 이들이 관계하여서 아이를 임신해가 이제 낳은 거니까 이런 남편의 애정행각에 정실부인 헤라죠. 헤라가 역시 집요하게 출산을 방해합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땅에서 레토가 해산할 장소를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만약 명을 어기고 레토에게 해산을 허락한 땅은 영원히 불모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신과 인간 어느 누구도 감히 이 레토가 해산할 만한 장소를 제공해 줄 수가 없었는데, 그때 바다에 떠다니던 불모의 섬이 이제 오르티기아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레토를 받아주어 가지고, 불모의 땅이니까, 그래서 이 섬은 헤라의 협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불모의 땅이니까. 그래서 이 떠있는 섬에 이제 오르티기아가 이 일에 대한 보답으로 나중에 바닷속에서 4개의 기둥을 얻고, 빛의 신 아폴론이 태어났음을 담은 빛나는 섬이라는 뜻의 델로스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델로스라는 명칭 들어봤죠? 이제 여기서 이제 유래합니다. 근데 해산할 장소는 있었지만 곧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흘낮 밤낮을 상고를 치르면서도 레토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의 여신이자 헤라의 딸인 에리티아가 협조를 안 합니다. 헤라 여신이 엄마인데 엄마의 명을 거역할 수 없죠. 출산의 여신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를 딱하게 여긴 많은 여신들이 이 출산의 여신 에리티아에게 간청해가지고 선물을 약속한 다음에야 레토가 이제 진통 끝에 애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아까 말했다시피 아르테미스하고 아폴론 상동의 남배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썰도 있습니다. 이 상동이 가운데 먼저 태어난 누나가 아르테미스인데, 이 아르테미스가 동생 아폴론이 태어난 것을 해산을 도와주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폴론이 태어나는 순간 이 신성한 백조들이 나타나서 이 섬을 위를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축하를 해주고, 아기 아폴로는 삽시간에 청년으로 자라난답니다. 이런 게 이제 신화죠. 그래서 그 리라라는 악기 있죠. 이 리라는 한참 후에 태어난 헤르메스가 사실은 만드는데, 아폴론이 나중에 뭐 얘기가 나오겠지만 자신의 소를 훔친 헤르메스를 용서하면서 이를 헤르메스가 선물한 리라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활을 쏘고 그 다음에 신탁을 내리고 이렇게 이제 살죠. 아폴로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올림푸스에 가서 올림푸스 신으로 자신의 입지를 굳힙니다. 제우스의 아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자신의 출생을 도와준 이 델로스 섬에 자신의 신전을 만듭니다. 델로스 섬에 아폴로 신전이 있다. 그래서 이 제우스가 이 아들에게 황금관 그리고 백조들이 끄는 마차를 선물로 주고 델포이로 가라고 했죠. 그래서 델포이에 아폴로는 우선 거기에 이제 자기의 신성한 장소 파르나소스 산정의 성소, 신성한 그 장소를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 한 샘물에 피톤이라는 거대한 뱀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을 괴롭히는 이 피톤을 활로 쏘아 죽입니다. 왕뱀인데 엄청나게 큰 뱀 피톤을 쌀로 쏘아 죽이고 그 위에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피톤 이 짝이었던 암뱀인데 피튀아를 사람으로 변신시켜서 이 신전의 여사제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전을 지키게 하고, 예언의 신으로서 이 아폴론의 신격은 이 이제 여사제인 피튀아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고 1년에 9번 예언이 발표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피튀아가 사람들이 아폴론 신의 뜻을 물으면, 신탁을 물으러 땅 속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기운, 그죠? 거기에 취해서 무아지경에서 신탁을 이제 알려준다고, 그렇게 우리 책에도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탁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신전 주변에 큰 마을이 생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벌이는 각종 행사도 생겨나고, 그래서 4년마다 벌어지는 축제가 이 피튀아 제전이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다음으로 어쨌든 영향력이 뭐 올림푸스 12신 중에 꼽는다면 이 아폴로 신을 꼽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과 신탁의 신전 설화를 보면은 뱀이 많이 나타나는데, 뱀에 대한 고대 특유의 어떤 그리스인들의 생각이 반영된 거라고도 볼 수 있죠. 뱀이 겨울에 동명기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땅 속에서, 그죠? 겨울잠을 자고, 또 겨울이 지나면 땅 속에서 올라오죠. 바깥에서, 땅 밖에서도 살죠.
또 허물을 벗고 모습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어떤 신비한 영물로 뱀이 그리스인들한테 그렇게 비춰진 겁니다. 그래서 의술의 신이 뱀을 가까이 하고 있거나 여러 예언자의 설화에 뱀이 등장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많은 이유가 이렇게 고대 그리스인들이 뱀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 뱀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폴로는 역할이 많아요. 예언의 신이기도 하고 음악의 신, 또 시나 궁술의 신, 태양의 신. 그래서 음악의 신으로서 아폴론이 아까 그 리라라는 악기라든지 피리를 부는 모습들도 많이 있고, 또 이 리라라는 악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헤르메스가 어릴 때 만든 것인데 태어난 직후에 이 아폴론이 관리하던 소를 훔친 후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건네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설에 알려져 있습니다. 아폴로는 자기보다 피리 연주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티로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이긴 후에 이 사티로스를 산채로 가죽을 벗겨 주겠답니다. 그만하게 자기 앞에서 더 연주를 잘한다고 자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경연을 심판하면서 마르시아스의 솜씨가 더 낫다고 판정을 내린 프리기아스의 왕이 있습니다. 미다스입니다. 미다스의 귀를 당겨서 당나귀 귀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다스가 그 이후에 귀를 덮는 모자를 쓰고 다녔고, 이제 귀가 추하니까, 그죠? 보기 싫죠. 그래서 왕의 귀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인 이발사가 땅에 구멍을 파고 소리치는 그런 얘기가 있죠.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바람이 불 때마다 임금 귀는 당나귀 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속삭이는 갈대 속에서. 그런 얘기도 이제 이 아폴론과 관련된 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폴론 신과 관련해서 뭐 설화가 많은데 아까 다프네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아폴론이 이제 월계관과 관련된 건 아까 이제 다프네 에피소드, 여기에 우리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다프네와 관련이 됐죠. 다프네가 이제 에로스의 화살,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지 않는 화살이죠. 아폴로는 사랑에 빠지게 되는 화살을 맞게 되고, 월계관의 기원이 이제 이 일화에서 나옵니다. 다프네가 성장을 거부하고 영원히 소녀로 남으려는 여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춘기의 예민한 감수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젊은이의 연약한 모습을 이 월계관이 이제 상징한다는 그런 설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소개하면, 아폴로는 제우스를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이었습니다. 제우스가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뭐 남녀 가리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들면 다 이제 취하는데, 여자뿐만 아니고 제우스는 예를 들어서 미소년이 있었습니다. 가니메데스라는 미소년을 납치할 정도로 남성 편력도 강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호모 아닙니까? 호모 기질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폴론도 역시 제우스의 아들이 아니랄까봐 아폴론도 호모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애처럼 예쁘게 생긴 미소년, 요즘으로 치면 꽃미남이죠. 우리 꽃미남이라죠. 미소년들을 사랑했는데, 히아킨토스도 역시 아폴론의 동성 연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아킨토스가 아폴론과 원반 던지기 놀이를 하다가 불행하게도 아폴론이 던진 원반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처에서 이제 피가 흘렀겠죠. 땅에 스며들어서 태어난 꽃이 히아신스라는 꽃입니다. 히아신스라는 꽃 들어봤죠? 그래서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니까 이 아폴론이 던진 원반은 태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히아킨토스가 아폴론이 던진 원반에 맞아 죽고 그 피가 땅에 스며들어 꽃이 피어났다는 이 신화, 그죠? 태양이 식물에 끼치는 영향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폴론과 제우스의 동성애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고대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 있죠. 그 플라톤의 향년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남녀가 한 몸이었던 인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자웅일체 인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쳐진 모습이 나와요. 손과 발이 각각 4개고 머리는 둘이고 성기도 남녀의 것이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혹시 그 그림 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몸이 공처럼 둥글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서로 이제 섞여 있는 건데, 둥근 모양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떻습니까? 완벽한 어떤 완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들이 신처럼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감히 신에게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에 위협을 느낀 제우스가 벼락으로 이들을 갈라놓았답니다. 그래서 아폴로는 이들이 다시 달라붙지 못하도록 사방의 가죽을 끌어당겨 찢긴 부위를 꿰매버렸습니다. 이 꿰맨 자국이 지금 우리 배꼽이라고 합니다. 좀 배꼽 잡고 웃을 막 그죠? 웃고 싶은 그 내용이지만, 인간들이 자기의 짝을 찾지 못하도록 이들을 세상 여기저기로 마구 흩뜨려 놓았고, 이때부터 인간이 나약해지고 자기 짝을 찾는데 여념이 없게 되었다. 이런 재미있는 또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 신화가 들려주는 막 동성연애 이야기는 우리가 보면은 완벽한 인간을 추구하는 그 불완전한 인간의 어떤 염원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성애를 우정이라는 측면에서 이성 간의 사랑보다 좀 더 높게 평가하려는 가치관, 남성적 가치관이 좀 숨겨져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을 너무 오래 같은 화면만 봐서 아폴론 신전, 이제 캠핑카 타고 우리가 그리스 여행을 가게 되면 아폴론 신전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제 전반이 좋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해안가인데 해수욕장도 있고, 해수욕장이 끝나는 유적지 입구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한 주차장도 여기 있죠. 그죠? 이 해운대나 광안해수욕장보다 그래 좋아 보이진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터키인데 그리스와 가깝죠. 여기에도 참 개들이 많고 뭐 거주지나 유적지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적지 여행을 많이 가는데, 이게 아고라 유적지입니다. 아고라 유적지, 원형극장이 있는 것. 여기 멀리서 보니까 좀 가까이서 보면 잘 알 수 있죠. 아폴론과 아테나 신전의 터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리스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그래 뛰어난 발전한 국가는 아니고, 전부 이 유럽에서 남유럽 쪽에 뭐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전부, 스페인도 그렇고 관광지로 관광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특별히 경제가 그렇게 많이 발달한 나라는 많이 없습니다. 중부 유럽이나 북유럽, 뭐 독일이나 뭐 중부 유럽, 프랑스 이런 쪽은 이제 유럽 중에서도 좀 선진국에 가깝고, 남유럽은 좀 그렇게 관광업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곳이 이제 이런 곳 아닙니까? 관광객들은 잘 못 가니까. 그래서 이제 직접 관광 가서 이제 이렇게 여기도 이제 간단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곳들 여기 보세요. 음식 같은 건 이제 지중해 음식이 또 건강에는 좋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지중해 음식 이런 게 이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로마의 콜라세움에 비하면은 조금 둔탁한 느낌이죠. 콜라세움만큼은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도시 흔적들이 이렇게 보면은 돌 조각들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그 전망이 좋죠. 밤에 해가 질 때 문 좀 닫아주세요. 아빠 수업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밤에 이제 찍은 장면도 있네요. 아까 위에 아무래도 그 여기 아폴론과 아테나의 신전이 있는 이곳이 이제 우리 수업하고 관계되니까 여기 잠깐 비추면서, 그 파에톤이
이제 아폴론과 인간 어머니 클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파에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세계에 속하지 못하고 인간 사회에서 이제 자라는데 인간에서 태어나니까 하지만 아폴론의 유전자가 신성한 유전인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외모도 수려하고 체격도 좋고 그래서 이런 아들이 자랑스러웠던 어머니가 그에게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태양의 신 아폴로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파에톤은 자신이 신의 아들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폴론 신전을 찾아가는데 이 상아로 장식된 태양 신전이 정말 찬란한 황금빛이 석양을 받으며 보석처럼 빛을 발하니까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항상 빛이 있죠.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긴장한 파에톤이 천천히 이제 이 신전의 중앙을 향해 걸어가다가 마침내 근엄하게 앉아있는 아폴론의 앞에 섰는데 부드러운 눈길로 파에톤을 바라보던 아폴론이 이제 자기 아들이죠. 어쨌든 인간 사이에 태어났지만 그렇죠? 뭐 무슨 용무로 찾아왔느냐 뭐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죠? 유추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보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파에톤이 뜻밖의 부탁을 합니다. 아폴론이 모는 태양의 그 이륜 마차를 하루만 몰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부탁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설명하고 이제 못하게 했지만 만류했지만 파에톤의 고집이 세요. 아버지 닮아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죠. 그래서 아폴론이 마침내 그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파에톤이 이렇게 아폴론의 마차에 태양의 이룬 마차에 올라타고 하지만 마차를 끌던 말들은 마차를 모는 주인을 알아보죠. 그 마차를 모는 사람 힘과 무게가 다르죠. 승마를 해본 사람도 여러분 알겠지만 말은 자기가 태우고 있는 사람에게 제압당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듣습니다. 파에톤을 태우고 달리던 말들도 평소와는 다른 궤도를 이탈하고 파에톤이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지상에 접근한 태양마차 때문에 온 세계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때의 열 때문에 이디오피아인들이 체내의 검은 피가 피부 표면으로 몰려서 검게 피부색이 검어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을 막기 위해서 제우스가 번개를 던져서 파에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묘비에 보면은 여기 태양신의 마차를 몰았던 파에톤이 잠들다. 그의 도전 정신은 위대했지만 행동은 무모했다. 이런 묘비에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에톤이 죽으니까 이제 그의 누이들이 이 오빠의 운명을 탄식해서 슬퍼하다가 강가의 포플러 나무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흐르던 이 누이들의 눈물이 강에 떨어져서 이제 호박이 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설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 어쨌든 간에 이 파에톤이 아폴론이 몰던 태양의 이룬 그 수레를 몰다가 이렇게 이제 비극적 운명을 맞았다는 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폴론과 관계되는 설 중에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와 관련된 설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아폴론이 그 플레기아스라는 왕의 딸이 코로니스라고 있는데 역시 아버지 제우스를 닮아서 좀 예쁘면 다 이제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코로니스가 요즘으로 치면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아폴론의 사랑을 받기 전에 이미 아르카디아의 왕자 이스키스라는 사람하고 왕자와 이미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잘생긴 아폴론이 이렇게 이제 윙크를 하니까 신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임신을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숨기고 예정대로 이 왕자 이스키스와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아폴론이 자존심이 상하겠죠. 자기는 신인데. 그래서 누이 아르테미스 알죠? 같이 태어났던 상동의 누이 아르테미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아르테미스는 나중에 우리가 하게 되겠지만 사냥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가 기꺼이 자기 활솜씨를 보여줬겠죠. 동생의 부탁을 받고 그럼 이제 아르테미스의 화를 맞고 코로니스는
당연히 활에 맞고 넘어지죠. 하지만 이 신의 화살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의 상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인을 규명하려던 의사들은 심장마비다 이렇게 처리해버리고, 에? 왜 죽었는지 모르니까 화살을 맞아 죽었죠. 그래서 코르니스의 시신은 화장하기로 결정하는데, 장작더미가 타오르기 시작하자 아폴로는 이 코르니스의 뱃속에서 아이를 꺼냈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의술의 신. 그래서 죽은 여인의 몸이 화장되기 직전에 뱃속의 아이를 꺼내는 이 아폴로의 행위가 벌써 태양 아래 말라 죽어가는 곡식에서 나라를 거둬들이는 농사 행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아폴론이 이 아스클레피오스를 반은 인간이고 반은 말인 켄타로스족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켄타로스. 이 켄타로스 쪽에는 케이론에게 맡기는데, 케이론이 나중에 보면 이아손이나 아킬레스, 이제 영웅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들과 함께 영웅을 길러내는 훌륭한 교육자가 이제 케이론입니다. 이 케이론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적성을 딱 알아보니까 의학을 전공하는 게 적합하더라. 그래서 지도를 해가지고 아스클레피오스의 의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죽은 사람도 살려낼 정도로 그렇게 의술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세계 망령의 숫자가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살려내니까 자꾸 줄어들고, 그 이제 지상에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넘쳐났겠죠. 그래서 제우스가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죽은 자들을 살리는 행위를 이제 자연의 섭리를 어지럽히는 행위니까 하지 마라 경고를 했죠. 그런데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제우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벼락을 선물합니다. 선물이라기보다는 벼락을 내렸겠죠. 그래서 몇 년 전 아스클레피오스의 재능을 이어받은 과학자들이 지금 우리 요즘에 복제양이나 그죠? 클론, 복제인간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그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아스클레피오스의 재능을 이어받았는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이 또 언뜻 드네요. 그리스 신화와 만약에 연관시킨다면 그죠? 굳이 만들어 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조금 지겨울 수 있으니까 다른 아폴론과 다프네와 관련된 그림들이 아까 몇 개 있었는데, 에로스의 직구전 장난이죠. 에로스도 자존심이 강해서 아폴론 똑같은 활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에로스는 아주 작은 아기 아닙니까? 성장을 멈춘, 그죠? 그 작은 활을 갖고 다니고 하니까 이 아폴론이 그걸 좀 조롱했다가 이제 이렇게 디프네와 이런 일화가 있는데, 이 그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괜찮은 그림이라서 또 몇 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아폴론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하면은, 우리 아폴론의 음악과 관련되니까 가요계의 황태자 오르페우스라고 있습니다. 아폴론을 받드는 뮤즈들이 9명인데 여기서 음악을 담당하던 칼리오페가 아폴론과 관계해서 오르페우스를 낳습니다. 아버지 재능을 뛰어받았으니까 굉장히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오르페우스는 당대 최고의 음악가인데, 이 오르페우스가 리라를 켜면 사람은 물론이고 다른 짐승과 괴물들까지도 그 음악에 황홀경에 빠져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아손이 아르고호 원정대 때 나중에 영웅신에 나오지만, 이 아르고호를 이끌고 황금양피를 찾아서 항해를 하다가 바다의 요괴인 세이레네스, 사이렌이라고도 보통 우리 이제 요즘 어원이 바뀌어가지고 세이레네스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인어로 알려진 이 세이레네스들이 요상한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 홀려가지고 바다 암초에 배들이 부딪혀서 난파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아손도 함께 승선했던 이아손하고 함께 이제 나중에 이 원정대에 승선한 오르페우스가 이 세이레네스의 노래에 홀리지 않도록 경합을 벌려가지고 승리한 덕분에 배가 난파되지 않습니다. 다른 배들은 이 해협을 지날 때마다 이
세이레네스, 뭐 보통 사이렌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 마녀들 때문에 배가 난파돼요. 음악에 이제 전부 도취돼가지고. 그 다음에 오르페우스 신화 중에서 또 유명한 것이 뱀에 물려 죽은 아내 에우리디케를 찾으러 지옥에 내려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찾으러 지옥에 내려가는. 그래서 이제 이 아름다운 그 자기 아내를 맞아서 행복했는데 이 아내인 에우리디케도 역시 정말 미남이고 음악을 연주 잘하는 오르페우스를 남편으로 만나서 정말 두 사람이 행복했는데 결혼식을 할 때 이 혼인과 정력의 신인 히메로스를 초대 안 했답니다. 그런데 결혼 축하회에 참석한 히메로스는 이 두 부부에게 아무런 길조도 선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가 이 히메로스가 들고 있던 횃불이 너무 연기를 뿜어내는 바람에 눈물까지 흘려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오르페우스하고 이제 이 부인 에우리디케의 불행을 미래의 불행을 암시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 후 얼마 안 됐을 때 에우리디케네가 친구인 님프들과 들판을 거닐다가 뜻하지 않게 오르페우스의 이복 형제가 있습니다. 아리스타이오스를 만나는데 이 에우리디케의 아름다움에 이제 욕정을 품은 이 이복 형제가 치근대다가 여기에 불안을 느낀 에우리디케가 정신없이 도망을 치다가 풀 속에서 잠자던 독사를 밟고 말입니다. 그래서 독사가 본능적으로 물었겠죠. 그래서 에우리디케가 이제 짧은 생애를 마감하는데 이 오르페우스의 슬픔이 너무나 컸습니다. 자기 아내를 잃고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나날을 보내던 이 오르페우스가 아내를 되돌려받기 위해서 하데스의 궁전을 찾아갑니다. 하데스가 이제 죽은 사람들이 있는 지하의 신. 그래서 하데스를 만나기 전까지 많은 어려움 과정을 겪고 그때마다 이 오르페우스가 그 애절한 노래를 이용해서 모든 난관을 극복합니다. 냉혹한 하데스도 이 오르페우스의 노래는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에우리디케의 영혼을 호출합니다. 그래서 부상당한 발을 쩔뚝거리면서 에우리디케가 나타났겠죠. 그래서 하데스가 오르페우스에게 자 아내를 데려가거라. 하지만 조건이 있다. 하데스는 항상 그 조건이 있어요. 그때 데메텔의 딸인 베르세우스 또 이제 베르세포네죠. 그 승류화를 먹게 해가지고 1년에 4분의 1은 지하로 오게 만든 그 교묘한 그죠?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오르페우스한테 지상으로 가는 동안은 절대로 너의 아내를 부축해서는 안 된다. 또 죽은 자의 망령이 있는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가야 한다. 그리고 지상에 도착하기 전에는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관련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죠.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이게 이제 여기서 오르페우스와 관련된 신화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걸어가는 거는 막 지상에 도착하기 전에 막 어떻게 긴장한 오르페우스가 다리를 쩔뚝거리는 에우리디케가 잘 따라오도록 천천히 걷습니다. 그렇지만 지상까지는 거리가 멀었겠죠. 오르막길도 있고 에우리디케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오르페우스는 등 뒤에서 따라오던 에우리디케의 걸음소리가 들리지 않자 불안했어요. 그 하데스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맙니다. 그래서 에우리디케가 바로 그 순간 울부짖으면서 다시 지하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이건 오르페우스 자신의 잘못이죠. 제가 찾은 자료에서는 이제 여기 흑백 사진이지만 여기 이제 나옵니다. 보세요. 그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데 다시 지하 세계로 빨려가죠. 그래서 이런 게 좀 비록 그림이지만 조금 안타까운 내용이 이제 오르페우스가 어쨌든 자신의 부주의함을 원망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래서 자책감에 그런 비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이런 슬프고 불행한 추억이 애절한 노래가 안 만들어졌겠습니까? 이런 그의 모습
노래 때문에 더 이제 그 트라키아 처녀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서 여인들이 체면을 불구하고 오르페우스에게 구원을 하였으나 그는 냉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인들은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받게 되었고, 우리 여자들이 하늘 품으면 온열에도 썰가 내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디오니소스 제전에 참석한 오르페우스를 발견한 한 여인이 흥분해서 목소리로 저기 우리를 모욕한 사내가 있다 이렇게 외치고, 그래서 도끼를 품고 있던 여인들이 오르페우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광란한 처녀들이 이 오르페우스의 사지를 갈기갈기 찢고 그의 머리와 또 악기리라는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슬픈 가락을 속삭이듯 노래하고 연주하면서 이제 이 강 속에서 강 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음악의 요정인 무사히도, 여기 무사히는 안 나오죠. 이 갈기갈기 찢겨진 오르페우스의 시신을 모아서 묻어줍니다. 그래서 오르페우스의 그 묘지가 있는 자리에 지금도 밤에 꾀꼬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울고 있다는 그 전설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폴론과 관련해서 보면은 제우스 신 그 이상으로 제우스 신만큼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연문이 있죠. 또 다산한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이런 거는 이제 신하지만 이런 게 보면은 이제 태양이 지상 식물들의 생명을 잉태시키는데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죠. 이걸 이제 상징하는데, 그래서 이 아폴론 신앙이 그리스 전역에 퍼져 있다는 것을 사실은 이 신화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즉 자신들의 선민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폴론의 아들을 자기들의 선주로 모시는 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폴론의 어떤 이런 그 연문 이런 게 제우스 신만큼 많다. 제우스 신을 모시려고 하는 부족들이 많이 생긴 것처럼 역시 아폴론도 그런 이유에서 이런 여러 가지 바람표 내용들이 아버지처럼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그림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아폴론과 관련해서는 그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찾아는 봤는데, 태양의 신 아폴론 해가지고 이제 신이 이제 아폴론은 또 인간 여인들과 많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림이 많은데, 아폴론과 에오스라는 그림입니다.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이 그림이 있답니다. 여기 이제 아폴론 신이고 이게 이제 에오스입니다. 됐고, 그 그림이 이제는 남신 아폴론이 사랑한 미소년들은 왜 죽었을까? 이제 미소년들과 아까 제가 몇 개 에피소드를 전해줬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그 썰들이 많고 해서 제가 몇 개 찾아봤는데, 고대 그리스에는 성인 남성하고 소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동성애 관계가 그렇게 나쁘게 안 봤습니다. 신뢰와 동지애, 아까 말했듯이 우정처럼 이렇게 보고 여성의 사랑보다 오히려 숭고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문화적 배경 덕분에 그리스 신화에 동성애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있는데, 모두 동성애를 금기시하지 않는 그리스인들의 사고방식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원리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아폴론, 정말 그림만 봐도 미남이네요. 그죠? 실제로 이래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죠. 이제 백조들도 미안합니다. 제가 집에 또 잠깐만요. 제가 조금 문을 닫고 오겠습니다. 수업 듣는데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자, 시간도 지금 45분이 다 됐고 제가 이제 그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렇네요. 자, 여기서 아폴론과 아까 제가 얘기했던 히아킴토스 원반 던지기 있죠? 그 관련된 그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림이고, 이건 어쨌든 미소년과 관련된 그림들이 많아요. 예. 이거 이제 실제로 대형 그림을 보면, 이건 이제 아까 히아신스라는 꽃 이름 유래죠. 아폴론과 히아킨토스 사이 비극적인 사랑, 그죠? 그게 이제 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실제 꽃이지, 히아신스 꽃이.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카프리소스. 어쨌든, 아폴론 신과 관련된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리라라는 악기를 듣고 있죠, 리라. 이거 이제 리라 악기입니다. 자, 이제 아폴론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합시다. 제가 자료를 이제 그림을 많이 준비한 건 여러분이 내용만 들으면 조금 지루하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아폴론 신에 대해서 이 정도 하고, 다음에는 이제 아르테미스, 다음 시간에 아르테미스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 또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